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 지은이는 변상규,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책값은 14,000원, 총 페이지 수는 295쪽, 초판 1쇄는 2014년 7월 15일, 초판 2쇄는 2016년 7월 15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변상규. 지난 15년 동안 수천 건의 면담 및 인터넷 상담을 해온 그는 내담자가 스승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자신을 깨우쳐주고 상처의 치유가 개인이나 가정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상담자라는 소명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료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대전 유성에 있는 변상규 대상관계연구소 소장으로 마음이 아픈 개인과 부부를 치유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산다는 것은 한을 쌓는 것이라고 한 작가는 고백했다. 산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상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열등감의 상처, 못 배운 상처, 가난의 상처, 뜻을 이루지 못한 상처, 이해받지 못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 등등. 상처 밑바닥에는 언제나 지독한 거절감과 좌절감이 깔려 있다.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체한다. 상처의 또 다른 원인은 좌절이다.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 감정이 남아있다. 하나가 분노요, 다른 하나가 슬픔이다. 분노는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슬픔은 체념이나 무기력감으로 발전하다가 우울증으로 악화된다. 상처는 낫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난다. 언제든 모습을 드러낸다. 상처엔 정해진 시간도 없다. 상처를 받으면 모든 시간이 멈춘다. 상처에 과거나 미래는 없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남는 건 잔인한 현재뿐이다. 상처가 잘 쓰는 것은 가면이다. 다 나은 척, 다 치유된 척, 다 사라진 척, 다 용서한 척하면서 상처의 거짓말은 영혼을 2번 죽인다. 상처는 궁극적으로 자기와의 화해를 통해 치유된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보였을 때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대가리에 똥 만들었냐? 내 연구실과 집에는 10,000권 이상의 책과 자료가 쌓여 있다. 30년 가까이 미친 듯 책을 사들이며 공부를 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나는 죽어라 공부하여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다. 결코 내 머릿속에 똥만 들어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완벽주의자의 강박적 삶을 살아온 것이다. 몸은 체하면 속이 아프거나 더부룩해지지만 마음은 체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충격을 받으면 마치 그것이 없는 것인 양 아무 일 없는 듯 억압을 하기 때문이다. 자주 마음이 체한 사람들은 그걸 미련할 정도로 쌓아놓다가 어느 날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고 만다. 그럴 때 마음은 도끼를 내뿜으며 몸에게 명령한다. 아파서 죽어라. 그리고 몸이 아파온다. 그때부터는 백약이 무효다. 대개 착한 사람들, 권위자의 말에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말할 줄 모르는 착해 빠진 인생들이 그런 환장할 증세를 몸으로 겪는다. 전형적인 시민성 증상이다.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엄청난 착각이다.
절대 안 바뀐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엄마 아빠는 다시 싸우고, 가족의 징그러운 문제는 전혀 변함없고, 친구들은 언제나 무심하다. 몸이 아플 때 가장 좋은 건 속을 비우는 금식이다. 짐승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지킨다. 때문에 몸이 아플 땐 굶는 게 좋다. 마음이 아플 땐 아픔의 요소를 자꾸 들여놓으면 안 된다. 멀리 해야 한다. 누군가를 좋아했거나 사랑했어도 그 대상을 마음에서 멀리 두어야 한다. 미워해서도 사랑해서도 안 된다. 마음을 너무 억압하지 마라. 너무 착하게 굴지도 마라. 몸이 강한 것 같아도 실은 연약하듯 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마음을 돌보라.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남을 돌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보라. 사람은 제각각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고 그럴 만한 자기만의 한계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나는 나를 찾아오는 모든 내담자의 마음속에 있는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을 스스로 치유한다고 믿는다. 나는 안내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어린 시절 너무 많은 좌절과 너무 많은 거절 때문에 성취감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생각만 많고 우울하고 열등감이 많을 것이다. 정신분석학자 로널드 페어베어는 이런 말을 했다. 어린 시절 좋은 경험은 내면화되지 않지만 억압되고 좌절된 모든 경험은 내면화로 이어진다. 여기서 내면화란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저 가랑비에 옷 젖듯 나를 키워주고 나와 함께 살아온 부모의 영향력을 흡수하여 자기 인격과 성격의 일부로 만든다는 말이다. 사람은 일단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으로 움츠러들게 되어 있다. 반면 뭔가를 성취하면 감탄하거나 감정을 표출한다. 이처럼 감정은 표출됨으로써 스스로를 확인받는다. 감정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스스로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감정 자체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그분이 한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몇 년 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좋은데 늘 표정이 어둡고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들을 속 시원히 털어놓는 대신 돌려 말하거나 뒷담화를 많이 한다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정을 참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니냐고 했단다. 예의, 체면, 눈치, 어른, 신앙, 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은 듯이 살아온 감정. 그러나 아는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 들어 한이 맺힌다는 사실을. 프로이트의 말처럼 마치 억압의 대가가 인간의 문명이듯 감정의 거세와 감정의 억압은 나중에 지독한 우울증과 소외감을 겪게 한다. 한마디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감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용기 있는 자의 몫이다. 자기 감정에 대해 용기 있는 자 말이다. 그대는 그런 용기를 내본 적이 있는가? 한이 맺힌 것, 바로 그것에 대해 애도하고 그에 대해 인정하고 직면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거절감의 상처가 깊을수록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수용받고자 하는 열망이
무의식에는 가득하다. 상담실에는 그렇게 거절당한 사람들로 붐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가 느끼는 것이 정상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다. 어린 시절 울면 왜 울어? 라는 말을 들었고, 화를 내면 네가 뭘 잘했다고 화를 내? 하며 꾸중을 들었고, 웃으면 지금 웃음이 나오니?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거절감은 전적인 수용을 통해 치유가 시작된다.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살 수 있으면 그나마 건강한 사람이다. 화를 낼 힘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면 분노에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노를 사귀고 억누르면 그것은 나중에 화병과 우울증이 된다. 그리고 그런 분노의 에너지는 탈출구를 찾다가 자신을 죽이는 자살로 향하기도 한다. 그래서 분노는 대단히 중요한 감정이다. 분노를 잘 표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 삐친다는 것이다. 이런 이들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무섭다. 그런 사람은 수동적 공격성이 발달해 있다.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린다. 문제는 이 분노 감정이 얼어붙은 사람의 경우다. 얼어붙은 분노는 살아있는 모든 감정을 잡아먹는다.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한다. 이것을 냉소라 한다. 냉소하며 잠수 타는 것은 수동적 공격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욕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 줄 알지만 나는 아직도 화가 나면 리얼하게 욕을 해대곤 한다. 아직 내 수준이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결과 지금까지 안 미치고 잘 버티며 살아왔다. 풀어야 산다. 풀어야 한다. 풀어야 업에서 벗어난다. 업이 끊겨야 비로소 삶과 사람이 제대로 보인다. 사물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모든 진상이 시궁창 같은 냄새를 뿜어내는 법이다. 나는 감사하다. 내가 분노하고 있음을.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 감정이 아직 얼어붙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는 상담실에서 연약한 내담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강력한 폭군을 만난다. 폭군은 대부분 부모였으며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자긍심이 아닌 두려움과 비참함과 절망감을 심어주었다. 자녀를 교육한 게 아니라 사육한 셈이다. 두려움은 강함에 대한 반응이다. 강한 사람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러나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는 강자와 약자에서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역설했다. 모든 사람은 강한 척할 뿐이고 강한 반응을 보일 뿐이지 정말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독재자일까? 스탈린은 소련에서 가장 강한 자였다. 하지만 그는 평생 건강 염려증이 있었다. 음식에 독이 든 것은 아닌지 의심해서 음식 만드는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을 두었고 감시하는 사람을 또 감시하는 감시원을 둔 것으로 유명하다. 인생은 비극이며 자살이 낫다고 말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적인 철학과는 반대로 자기 몸을 무척이나 잘 돌본 덕에 80이 넘도록 장수했다. 우습지 않은가? 두려움은 심리적 반응이고 공포는 생물학적 반응이다. 그래서 자신을 무지막지하게 고문한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오줌을 지린다고 한다.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을 직면하고 같이 지내야 한다.
인간은 두려움도 느끼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무섭지만 10번 이상 보면 나중에는 다음 장면에는 귀신이 나올 거야. 다음에는 목이 잘려서 나올 거야. 그 다음은 피가 튈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 반복된 영상은 공포심을 누그러뜨린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단어는 귀신도 유령도 아니다. 그건 계속이라는 단어다. 그렇다. 계속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움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일 뿐이다. 죽음학의 어머니라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는 오랜 기간 죽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사람이다. 그녀에 의하면 누구든지 중환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으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왜 하필 그게 나인가 하며 화를 낸다고 한다. 만약 신을 믿는다면, 더 살게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며 흥정을 벌이기까지 한다고 한다. 그러다 이도저도 안 되면 그때서야 죽음을 인정하며 우울한 단계에 빠지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담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냥 맞이하면 되고 맞서면 된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공황으로 두려워하는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한 것은 그야말로 명연설이라 할 수 있다. 두려울 게 없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두려움의 마지노선에는 늘 죽음의 불안이 맴돈다. 그러나 인간을 두려움에서 구원한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인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바로 호기심이다. 사실은 두려움이 많을수록 호기심이 많은 것이다. 두려움의 대상과 주체가 무엇이든 두려움은 그저 인생의 숙제에 불과하다. 숙제는 할 수 있으니까 내주는 것이다. 할 수 없을 때는 혼나면 그만이다. 그 무엇도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없다.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일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이에 이뤄야 할 심리적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결핍되면 도무지 그 자리를 뜨지 못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고착이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이들은 나이 들어서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 젖으로 상징된 술을 입에 달고 산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나는 술을 마신다. 그런데 이상하다. 술을 마시는 이 순간에도 나는 술이 그립다. 그들이 정말 마시고 싶어하는 술은 무엇일까? 그 술은 은유로서의 젖이다. 사실은 젖을 먹고 싶었던 것이다. 젖으로 상징된 엄마의 따스한 사랑과 자신을 안고 있는 엄마의 푸근한 품, 그리고 자신을 바라봐주는 엄마의 은은한 눈빛,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젖이다. 그 젖을 먹고 싶어 은은한 불빛의 술집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 내면의 깊은 결핍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상징적 방식으로 자기 내면의 한을 풀든가 대리배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 어느 총각이 동네의 아리따운 처녀를 연모한다. 하지만 이를 표현할 길이 없다. 처녀는 귀한 대감집 규수이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평민 집안이니 도무지 만남조차 가능하지 않다. 그는 결국 상사병으로 죽고 말았다. 총각의 상여가 처녀 집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상여가 그 자리에 서버렸다.
상역군들의 발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며 1시간을 서 있었다. 그때 규수 댁의 어머니가 처녀의 속삭에, 즉 팬티를 벗겨 그 관 위에 올려놓았더니 그제야 상여가 움직이더라는 것이다. 아마 총각의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친구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을 것이고, 처녀의 속삭이를 관 위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그토록 바란 그녀와의 성관계를 은유하고 상징하는 방식으로 한을 풀었다고 여겨 상여는 움직였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게 사람이다. 인생은 평생 한을 푸는 과정이다. 어떤 두려움, 어떤 명분, 어떤 도덕, 어떤 종교, 어떤 교리도 이에 앞설 수 없다. 한을 풀어야 삶이 가벼워진다. 한은 풀고자 해야 풀린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마다 무서운 것을 말하겠지만 나는 자기 혐오가 가장 무섭다. 그렇다면 자기 혐오는 왜 나오는가? 나는 그것도 학습된 것이라고 본다. 즉, 학습된 무기력이 자기 혐오를 불러온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인정을 받아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인정받음의 노예로 자란다. 부모들은 인정받고 싶은 아이들의 순진한 욕구를 거꾸로 이용해서 아이를 길들이고 사육하는데 사용한다. 달리는 말에 더욱 채찍질을 가한다. 더 뛰어, 더. 그거밖에 못해? 더 뛰어보라고, 더. 그런데 아이들은 뛴다. 정말 더 뛴다.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부모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신하려고 쉼없이 뛴다. 언제까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대학에 가면 공부를 접는다. 공부를 왜 하는지 같은 사춘기 때 물어야 할 질문들을 대학에 와서 한다. 대학 들어와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라는 강압적 요구는 아이들로 하여금 해봤자 소용없다. 해봤자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된다. 라는 학습된 무기력을 가속시킨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이 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 가혹한 자기 혐오로 바뀐다. 세계에서 이혼율 증가율이 미국 다음으로 늘어난 나라, 세계에서 우울증 증가율이 갑자기 늘어난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비상벨이 켜졌다. 중고생들의 행복 만족도가 아프리카만도 못하고 우울증이라는 의학 용어가 뉴스와 신문, 인터넷에 하루도 안 빠지고 실리는 나라. 우울증이나 경제적 빈곤, 외로움,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배신, 채무 등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인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공통분모 하나가 보인다. 결국은 내 책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자신의 탓으로만 돌린다. 자살도 그렇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굴 탓하랴? 다 내 탓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자살 원인을 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에 비해 절대 게으르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국민으로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하는데 정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있다.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게 정의 어두운 면이다. 요구할 때 요구하고
화낼 때는 화낼 줄 알아야 하는데 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한다. 정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도시에는 정이 없다. 때문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언지 모를 외로움이 항상 깃들어 있다. 정에 굶주린 것이다. 정의 논리로 살다가 그 논리가 먹히지 않으면 자학을 한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살피고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 그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탓한다. 나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애처롭기만 하다. 단 한 번도 그토록 그리운 정의, 법과 제도로 우리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의무적으로 돌봐주는 상담사들이 국가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의 섬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든 걸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킨다. 정부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거꾸로 물어보자. 정부가 세금 걷어가고 국민들에게 온갖 의무를 부여하면서 정작 제대로 해주는 일이 무엇인가 말이다. 자살은 분명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수가 1년 평균 1000단위가 아니라 10,000단위라면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왜 공부하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주저주저하다가 한다는 소리가 한결같이 공부 안 하면 혼나니까요 라고 대답한다. 교사들은 지쳐있고 아이들은 의욕이 없다. 무기력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 한다. 문제는 교육만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종교도 그렇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계 질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래서 신입생들의 길을 잡기 위해 집단으로 군기를 잡는다. 군대도 아닌데 말이다. 어릴 적 할머니가 사과나 배를 깎으실 때 칼등으로 한 번 친 다음 깎으시기에 할머니, 왜 과일을 칼등으로 때려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해야 기가 죽어서 잘 깎여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랬다. 기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어린아이가 버릇없으면 싹수가 노랗다고 욕했다. 기존의 전통에 순응하면 기본이 되어 있고 기존의 전통에 불응하면 싹수가 노란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한다. 차라리 신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신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누구를 원망할까? 아마 자기 운명을, 자기 환경을 탓할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내 주위에서,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내 신앙에서 혼날까봐 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싶다.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혼날까봐 공부한다는 말 대신 좋아서 공부한다는 말을 하게 될까? 언제쯤 우리는 우리 내면에 뿌리 박힌 두려움과 혼난다는 이미지를 걷어버리고 우리가 만든 초자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의 감격을 느끼게 될까?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평생 고군분투했다. 한마디로 정신과 의사들이 포기한 병이 신경증이었는데 그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가 원인을 진단하고 제대로 된 심리 치료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해방을 준 사람이 프로이트였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깊이 억압된 것이 있음을 자각한다. 억압 속에는 그 사회가 금기시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성적인 욕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행동들,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기, 미움, 분노와 증오, 좌절, 두려움, 수치심 등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있는데도 없는 척 하는 것, 그게 바로 억압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따라서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병도 없다. 어떻게 억압을 풀 수 있을까? 종이에 나를 억압하는 것, 나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만 하지 말고 낱낱이 써보는 것이다. 종이에 써야 한다. 치유는 정직에서 출발한다. 바로 감정의 정직이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두려우면 두렵다, 미우면 밉다. 좋으면서도 좋았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오히려 싫은데도 좋았다고 한다. 그럼 누가 좋은 줄 알지 싫은 줄 알겠나? 정직은 내가 느끼는 감정, 거기서 출발한다. 어린 시절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유독 귀신이 자주 등장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평소 나쁜 일을 하던 이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귀신이 되는 것은 거의 착한 여자들이다. 그리고 귀신들은 꼭 입에서 피를 흘린다. 왜 코피도 아니고 입에서 피를 흘리는 걸까? 할 말을 못하고 죽어서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는다. 아이가 감정을 속인다면 이미 어른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다.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벌써 눈치로 알아차린 것이다. 완벽주의자들은 심신이 항상 긴장해 있다. 완벽주의자들에게는 쉼이 없다. 누구보다 쉬기를 원하지만 쉬지 못한다. 몸도 늘 긴장되어 있고 마음은 왠지 모르게 초조하다. 이들의 뇌는 거의 아드레날린 중독이라 봐야 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이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경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존재가 편안해져서 긴장하지 않고도 마음 편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나 같은 완벽주의자들은 그런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럽게 받아본 경험이 드물었다. 무언가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더 굶주리게 된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맛만 보여주고 주지 않으면 아이에겐 고문이다. 특히 그것을 조금 맛본 아이는 더 갈망한다. 문제는 그런 인정을 줄 듯 말 듯 해볼 때 생긴다. 그러면 아이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그건 삶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깝다. 생존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부모가 말한 것과 부모가 암시한 것, 부모가 지시한 것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키려 한다. 철저히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아이가 되고 싶은 것이다. 한마디로 부모의 리모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부모의 인정, 권위자의 인정은 마약과 같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나는 네가 무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네가 그냥 너이기에 좋은 거야. 20세기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편안함을 가진 사람을 존재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고 한숨이 많고 절망이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존재의 힘이 결핍된 사람들이다. 존재의 힘은 전적으로 존재 그 자체의 수용에서 나온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는 완벽주의를 근대에 만들어진 사회적 산물이라고 말한다. 즉, 농사짓던 시절에는 완벽주의가 필요 없었을 뿐더러 있을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경쟁적 구조가 형성되면서 시작된 근대가 만들어낸 병이라고 진단했다. 자본주의는 존재 자체의 가치보다 얼마나 쓸모 있느냐는 효용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호나이는 우리의 사회 구조가 신경증을 유발하는 잠재적 원인이라고 진단한 최초의 학자다. 완벽주의는 안전을 추구한다.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 무의식의 기초는 불안이다. 불안은 사람을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생존으로 치닫게 한다. 나는 완벽주의를 공부하다가 이 완벽주의가 단순한 강박 증세가 아니라 거대한 정신병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다. 완벽주의는 영적인 병이요, 심리적인 병이며 사회적인 병이고 인간 실존의 병이다. 이제 스스로 족쇄를 풀고 해방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다. 온전하게 사는 일만이 완벽한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용기가 없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들은 인정만 받으려고 한다. 그들은 안정지향적 경향성이 무척 강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른은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내 친구나 연인이 착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나 애인이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위험한 상황인데도 착하면 안 된다. 그때는 독해져야 한다. 어찌 보면 그게 착한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 착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가정생활 혹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융통성이 없거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한마디로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착하면서 용기가 있든지, 착하면서 목숨을 건 신실함이 있든지, 착하면서 결단력이 있든지, 착하면서 자신감이 있든지, 착하면서 지혜롭든지, 착하면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착함 하나만 갖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착함은 우리가 가진 유아적인 면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건 병이다. 한 세미나에서 어떤 교수가 명언을 했다. 정신병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걸린다. 나쁜 놈들은 정신병에 걸리는 법이 없다. 나쁜 놈들은 인격 장애자들이므로 자기 잘못이 없고 자기 반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나는 강의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평소에 성실하고 꼼꼼하고 착하면서 말이 없고 놀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사이코패스들 중에 잘 노는 사람이 있었을까?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말이 없고 고립되고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 한데 관계가 어긋나고 어린 시절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내부에 원한이 쌓이면서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반드시 투사하게 된다. 자기 감정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체면과 수치심과 자존심 같은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 있다. 그런 게 많을수록 사람은 이중인격이 된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극기 훈련이 있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라고 했다.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안기면서 교사들은 항상 극기를 강조했다. 그때부터 나는 극기라는 말을 싫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이기려고만 하지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극복이 있다면 자기 이해도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자기 극복만 있다. 자기를 이기는 것만 중시한다. 그런데 자기를 이해한 사람들은 남도 이해하려 하지만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도 이기려고만 한다. 호텔 매점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이런 한탄을 했다. 우리나라 중년 아저씨들 무뚝뚝한 건 이해하지만 상냥하게 얘기하는 법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그녀가 대하는 남자들은 주로 중노년층인데 대부분 불친절하게 말하고 불친절하게 돈을 건네며 인사에도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하나같이. 스파르타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에게 가혹한 훈련을 강요한 것이다. 지나치게 강한 것만 살아남아야 한다거나 그렇지 못한 것은 죽여야 한다는 규범은 결국 망조를 불러오고 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지 못하다. 명분, 체면, 환경, 눈치, 도리 이런 것들이 욕망을 내리누른다. 그리고 욕망을 희생하면 위의 5가지 주제가 축하해준다. 하지만 축하도 잠시, 평생 좌절한 욕망이 부글부글 끓는다. 욕망은 리비도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리비도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 에너지다. 프로이트는 그것을 성욕으로 이해했지만 성욕이 원유라면 그 원유에서 나온 숱한 열정, 갈망, 노력, 문화, 예술 등은 모두 원유를 삶의 환경 속에서 승화시킨 결과다. 우리는 욕망의 존재다. 욕망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됐다.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자기 비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한번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욕망이다. 그러므로 욕망하라. 그 욕망이 당신을 선명하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다. 성욕은 나를 보존하려는 욕구이고 분노는 나를 지키려는 욕구다. 프로이트다운 말이다. 누가 나를 침해하고 침범하려 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병이다. 반항하고 항의하고 온몸으로 소리쳐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다. 남자들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만을 생각한다. 남녀는 진화 과정에서 뇌의 발달적 차이를 보인다. 쉽게 말해 남자는 구뇌가 발달해 있고 여자는 신뇌, 즉 신피질이 남자보다 더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구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정감과 생존과 생식을 위하는 기능이다. 즉 원시시대 남자들의 본성 안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는 일을 제1의 과제로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났어도 그 흔적이 남자들의 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경계심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여학생들만 있는 교실에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자들은 순간 당황하면서도 누구지? 하며 호기심을 드러낸다. 그런데 남학생들만 있는 교실에 낯선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남자들은 순간 경계심을 품고 방어적인 눈빛으로 누구지? 라고 반응한다. 즉 남자는 낯선 대상을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기존 질서나 안정을 해치는 자가 아닐까 하는 의혹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여자들은 낯선 대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 대상의 출현이 자신과의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경계 태세를 보이는 동시에 문제와 투쟁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본능적으로 바뀐다. 때문에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은 즉시 그것을 해결하려는 단 한 가지 대안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의 말에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됨에 머물러주는 가장 원초적 관계의 기본 행위다. 그런데 남자들은 매사를 죽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심하다. 이런 일방성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애적인 존재이고 자기 내면 세계가 만든 환상의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말에 진정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신적인 행위다. 그래서 공감하면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 대신 관계를 얻고 만남을 얻는다.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가 된다. 그게 바로 공감의 역설이다. 어릴 때 어깨 동무라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다. 그 잡지에 실린 이야기 하나가 생각난다. 한 젊은 왕이 이웃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강과 바다를 건너 해변에 도착했는데 그만 진흙에 발이 빠져 엎어지고 말았다. 병사들은 왕이 넘어진 모습을 보고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왕이 큰 소리로 말했다. 병사들이여, 신께서 나를 넘어뜨린 것은 이 땅 모두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손과 두 무릎이 닿는 모든 곳을 너희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왕의 즉흥적인 연설은 많은 병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병사들은 환호했다. 군사들은 가는 곳마다 승전고를 울렸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해석에 의해 최종 결정을 짓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내 삶이 망가지고 내 몸에 급성 암이 온다 해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 없다. 사람마다 스스로 택하거나 원해서 나라나 부모나 인종이나 성별과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운명은 해석에 의해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다.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것은 팔자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해석한 운명으로 삶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더 의미 깊은 것이 되지 않을까?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질려야 그만둔다. 사람은 무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질릴 정도로 한 다음에야 비로소 멈춘다. 그게 사람이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욕망이 금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던가?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성 한 가지를 갖고 있다. 호기심이다. 동물들은 자신의 안전이 침해당하면 결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호기심을 참지 못한다. 진화론에서 농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인간도 4발 짐승이었는데 문득 하늘의 별을 보았을 때 그 별을 좀 더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점점 앞발을 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해보고 나서 어른이 될 것을 권하고 싶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다. 공부하는 분들은 꼭 박사 학위까지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명언이라 생각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직접 해본 뒤에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거절과 좌절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반드시 비슷하게라도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허물을 배우기 위해서다. 허물을 느끼는 차원에서 끝나면 소용이 없다. 허물을 배워야 한다. 허물을 통해 늘 집착하며 붙잡으려 했던 무지개의 갈망을 놔버려야 한다. 사람은 그렇게 허물을 배워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 호기심 대신 소박한 감사로 채우고 욕망보다 자기 비움을 통해 무소유의 가치를 누릴 줄 아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사람은 누구나 절정 경험을 느끼고픈 욕구가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감동의 욕구다. 감동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감탄의 욕구 말이다. 암 환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 한 부류는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영화를 6개월간 보여주었다. 나머지 부류는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의 나날을 반복하게 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본 환자들은 1년이 지나도 생명을 유지하고 사망률이 현저히 줄었지만 나머지 환자들은 의사가 말한 대로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감동이 수명을 늘린 것이다. 사람이 감동받을 때 세포를 조사해보면 세포를 구성하는 핵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간다고 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흥분한 상태가 되고 뇌에서는 도파민이나 엔도르핀 같은 긍정적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무수히 나오는데 이때는 마치 마약을 주사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감동은 사랑이다. 사람은 무얼 많이 배우고 알아서 바뀌는 게 아니라 감동받아야 변한다. 잔소리하고 겁주고 혼내고 때려서 변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두려움 때문에 잠시 변한 척 할 뿐이다. 그런 까닭에 매슬로는 감동, 즉 절정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실현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말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고 한다. 원죄가 뭔가? 나는 원죄의 몇 가지 측면 중 한 가지가 똥고집이라고 본다. 고집은 일종의 성향이다. 성향이란 기질처럼 타고나기도 하지만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대개 고집은 자존심이나 열등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격 장애인들은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는다. 고집 센 인간들은 자기에겐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아내, 가장 가까운 이가 고집이 세다면 절대 변하길 기대하지 말라. 사람은 징그럽게 변하지 않는다. 우울의 반대는 웃음이나 기쁨이 아니라 설렘이라고 생각한다. 우울을 치유하는 많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고 설레는 일을 찾아 미친 듯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삶은 우울함과 지루함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 누군 약을 먹고, 누군 상담을 받고, 누군 책을 보고, 누군 운동을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약은 설렘이다. 자기 안에 설레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설렘을 따라가는 것, 그 일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는다. 억압된 것, 억지로 하는 것, 이를 갈고 분노하며 파괴하는 것, 신경질과 짜증, 이 모든 것은 자기만의 설렘이 무언지 깨닫지 못해 생겨난 존재의 신경증이다.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결국 우리를 제한하는 건 두려움뿐이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용기 있는 자들의 몫이다. 용기 있는 이들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 지금까지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라고 하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한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정서의 끝판왕이 민족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이 책의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한이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마음에 체기가 쌓여서 한이 되고 이 한이 죽어서도 풀리지 않아 한 맺힌 원귀가 되어 구천을 떠돈다. 이것이 옛날 TV 프로그램 전설의 고향의 컨셉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웬 원귀가 그리도 많았는지 전설의 고향 에피소드는 끝이 없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민족은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한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에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이나 성취 욕구가 유달리 높아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그만큼 큰 것도 한의 민족이 형성되는 데 일조를 했겠죠. 그리고 이 한이 또다시 성취 동기와 열정이 되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원동력 일부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은 왜 쌓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마음이 체한다는 말로 한이 쌓이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체한다는 건 소화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체했을 때의 괴로움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음식물이 소화되어 내 몸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토해내지도 못하고 커다란 이물질이 내 뱃속에 박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채식과 소식을 지향하는 식생활을 1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최근 2번이나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체해서 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접해 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이젠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약간만 많이 먹어도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된 듯 합니다. 한 가지 해법은 있습니다. 식사 직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됩니다. 체한다는 것은 막힌다는 뜻인데 체하는 것의 반대는 통하는 것, 흐르는 것입니다. 몸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토해냅니다. 몸 밖으로 내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체하지 않도록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재빨리 알아채서 거부하고 내뱉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몸만큼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기에 꼼짝없이 당하기 쉽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흐르게 하고 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체할 것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꼼짝없이 체하게 됩니다. 내 뱃속에 들어온 것들이 부담스럽다 싶으면 즉시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걷거나 일을 하면 체기가 내려가고 소화가 되며 음식물이 소화관을 흐르기 시작합니다. 비유하자면 음식물 찌꺼기로 막힌 하수도를 조금씩 흔들어주면 물이 통하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체할 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 몸과 삶을 흔들고 움직이고 변화시킬 때 체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몸을 움직이면 막힌 소화관이 뚫리는 것일까요? 의학적 설명은 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면 통하고 통하면 체기가 사라집니다. 동물들은 사냥을 마치고 배가 부르면 소화가 다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왜 동물처럼 가만히 앉아서 소화를 시킬 수 없을까요? 저는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이 너무 풍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굶주림이 일상화된 상태에서는 과식을 해도 체하는 일이 적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풀려난 생존자들은
하루에 여러 번 수시로 식사를 했다고 하고 심지어 한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필요하니까 몸이 요구하는 것이죠. 훈련할 당시의 생존자들의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뼈뿐인 몸입니다.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28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은 필사적으로 음식물을 주문하고 소화시켰던 것이죠. 힘든 육체 노동을 할 때도 어지간하면 체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공사판 막노동을 해보았는데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고 그래도 부담이 없고 금방 소화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체육관에서 중량 운동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었고 금방 소화시켰습니다. 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가슴속을 막아버린 한을 흐르게 하고 통하게 하기 위해 내 삶을 흔들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바라보기, 둘째 분리하기, 셋째 보내기라고 생각합니다. 체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본질까지 들어가서 내가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내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트라우마는 제대로 바라보기만 시작해도 여름 햇살을 받은 얼음처럼 즉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시선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정면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풀려납니다. 묻어두고 숨겨두고 감춰두면 썩습니다. 마음이 체하다 못해 썩어버립니다. 어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든지 저는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권유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TV 보듯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찰자인 나의 의식은 그 사건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존의 역학이 다시 작용해서 오히려 괴로움이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는 지금 안전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내 삶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차분하게 직시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그것과 나는 하나가 아니라 분리된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단계죠. 이 책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라고 폭언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곧 진실은 아니며 그저 한 남자의 폭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첫 번째 화살이 그것이지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몸이 흔들리듯 살면서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화살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온 남의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화살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내기입니다. 자꾸 괴로운 사건이나 고통을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거나 그것을 떠올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후 망각의 바다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무심결에 떠올라도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관심 없다 하고 마음속으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붓다는 모든 것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바라보기, 분리하기, 보내기, 이 세 단계를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의 체기를 흘려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즐거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은 나만이 풀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